지하당 전체가 한 번도 회합을 안 했다. 회합을 안 했다. 아니 지하당 조직원들이 지하당 상태에서는 전체 지하당 조직원들 다 못 모여요. 그래도 당 조직원체 어긋나는 거예요. 봉기해가지고 이제 노출됐을 때는 모르지만은 지하당 상태에서는 누가 당원인지 서로 몰라요. 근데 어떻게 당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지금부터 1심에 결정식을 한다. 강령은 뭐다. 우리 조직의 명칭은 1심이다.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조직의 절차를 안 거쳐서 단체성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판사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북한의 간첩 조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방한과 단체가 되려면 이 조직의 단체성이 입증되려면 그 단체의 명칭이라든지 조직원들이 단체 명칭도 알아야 되고 당의 강령 규약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게 단체성이 없다고 그래서 1심회가 지하당이라는 것을 부정해버렸어요. 간첩단만 인정이 되는 거지 지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방한과 단체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바로 검사들이에요. 판사들이 이렇게 몰라도 나 같은 전문가를 갖다가 투입시켜서 북한의 지하당 조직원처럼 이렇게 돼 있다. 따라서 전체 조직원이 지하당 상태에서 모여가지고 결의를 못하고 서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졌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 아로 사건 있잖아요. 이석기의 아로. 이석기의 아로 때는 130명이 모였어요. 왜 모인지 아세요? 그때는 이 아로 자체는 지하당이 아니에요. 지하당하고 대중단체 중간인 아로. 레버넌스널 오리엔테이션 혁명적 대중조직이란 말이야. 그건 절반은 공개하고 절반은 공개를 안 해. 근데 왜 다 130명 다 모였느냐? 그 당시 상황에서 이석기가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라! 그게 이제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그동안에 지하에 구축되어 있던 애들이 다 나옵니다. 처음으로 130명 모여서 이것도 우리고 같은 놈이네, 같은 동기라고 알고죠. 처음으로 회합을 하면서. 그때는 이게 지하당이 아니고 또 지하당하고 대중조직의 중간단체였는데 지금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시간이 또 시간. 예. 아까 이 정태무기 있잖아요. 이 정태무기가 아까 말했지만은 그 해방공간에서 좌익운동을 했고 또 직접 대구 10월 폭동대에 참여를 한 그래서 또 구속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월북을 해가지고 남로당 대남 정치공작대를 합니다. 전치 공작대 역할을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공부가 됐다가 다시 풀려났는데 이때 정태무기가 바로 김대중 국회의원의 비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김대중의 사상성을 의미할 때 그러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김대중이라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자기 조직원인 당원인 정태무기를 붙여놓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태무기를 통해서 계속 DJ한테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북한의 우호적인 생각 또 북한에 대한 어떤 보고 내용 이러한 것들을 정태무기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김대중을 소환을 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토익대학 사건하고 이 임자도 간첩단 사건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전에 김상협이라고 그 김 대통령이 아주 신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김상현 맞나요? 저 우리 서대문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김상현. 김상현이가 가가지고 중앙정보부 대공사 관련자를 만나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자. 그래서 꼬리자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태묵만 구속시키고 그럼 당연히 정태묵은 김대중 국회의원 김대중의 그 보좌관 비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이 연관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한번 소환해서 조사하고 또 호텔에서 비밀리에 소환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끝내버렸죠. 그래서 이 정태무기가 바로 이 김대중 비서였어요. 이 사건에. 이게 통일당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이런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유신 이후에 또 아주 살벌합니다. 살벌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이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을 저격하다가 미사건이 벌었죠. 그 유영희 사건 사망 사건 74년도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거죠.
북한은 72년에 7.4 공동성명을 발표해놓고 남북이 잘 해보자고 하고 바로 7.4 공동성명 직후에 땅굴을 팠어요. 이 땅굴이 이제 74년도 1땅굴, 2땅굴, 3땅굴이 다 발견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7.4 공동성명을 하면서 남북이 이제 평화적으로 잘 해보자고 해놓고 바로 그 순간에 뒤로는 땅굴을 파는, 적화형 땅굴을 파는 이런 이중성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첩 사건도 그 당시 또 여간첩 최수성 사건은 통일혁명당을 재건하기 위한 사건이었고, 울릉도 거점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 무죄 받은 게 인혁당 재건이 사건하고 민청학령 사건, 이 두 사건이 이제 최근에 2007년에 무죄를 받아버렸죠. 재심 결과 무죄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도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심 결과 무죄 받은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요걸 좀 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지금 모든 공안 사건이 다 당시 그 공안 당국이 조작한 걸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세요.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박 대통령 집권 18년 동안, 군정까지 합 18년 동안 총 1250건의 간첩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무죄를 받은, 재심 결과 무죄를 받은 사건이 11건이에요. 그러면 전체 1250건 중에 0.12%예요. 여러분, 1%라고도 여러분들 우습게 알잖아요. 우리 통계학에서 의미성을 가지려면 그 통계 수치가 5%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5% 위로 올라가야지 시그니피컨스를 인정합니다. 의미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통계학에서 조사하는데 5% 미만으로 나오면 이 정통 통계학에서는 무시해버립니다. 이 시그니피컨스가 없다고 그래요. 의미성이 없다고 무시를 하는데 1%도 아니고 0.1%예요. 정확히 말하면 0.125%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때 일어났던 간첩 사건, 공안 사건이 다 조작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 관계자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 종북학자들이 매도를 하는데 최소한 5%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건 중 5건이 조작이라고 하면 내가 또 모르겠어요. 0.1%도 안 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전체 사건을, 박정희 사건 때 다 안보 사건을 조작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그 박정희 연구회에서 한홍구라고 아주 유명한 그 종북학자 있어요. 북한을. 이 한홍구를 불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고 같이 토론을 벌였는데, 제가 이제 주 토론자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전체 사건 중에 0.1% 갖고 다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말이 되느냐 말이야. 네? 물론 단 한 건이라도 조작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재심 결과 무죄 받은 사건이 다 조작이냐 날조냐?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재심 결과 무죄를 받은 그 사유는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할 때 적법 절차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체포할 때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체포를 했다 이야, 저가다가. 그리고 24시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못 치면 풀어줘야 되는 방면 남고, 막 30일, 심지어는 50일 동안 그 수사기관이 데리고 조사한 적이 있어요. 안 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원래 이 사상범들 있잖아요. 간첩이나 사상범은 절대로 말을 안 해요. 도둑놈들은 그냥 몇 해 때리면 얘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얘들은 안 불어요. 그러니까 고문이 나오는 거죠. 가혹행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9.11 테러 이후에 세계 인권을 제우선시하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페레자를 인정하는 미국 보세요. 9.11 테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타마 포로수용소에다가, 큐바 있는 포로수용소에다 그쪽에다가 테러 관련자들을 갖다 다 수감시켜 놓고 CIA에서 각종 테러 관련 첩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했어요. 이 고문 결과는 상원 의원이 공개를 해버렸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가지고 이 상원 의원이 이렇게 인권을 우선시하고 자유민주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USA가 말이야, 이런 지형이다. 이렇게 인권을 갖다 탄압하고 한다라고 하고 계급을 울었는데, 언론에 보도됐는데 국민들이 시큰둥해. 아니 지금 우리 죽이려는 놈들 말이야, 잡아다가 좀 족쳤는데 뭐가 나쁘냐.
대한민국 같으면요, 그런 일 벌어지면 대통령 물러가야 돼요. 뭐 국정원장, 뭐 경찰청 다 물러가야 돼. 난리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데 미국 시민들은 지금 이 USA를 갖다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테러하는 이 테러 위협분자들의 다 빠른 시일 내에 테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진술을 받아서 테러 위협 요인을 갖다가 억제해가지고 미국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원 의원이 말해 기자회견하고 막 미국적 가치가 훼손된지 하고 막 개그를 부르는데 미국 언론인 대부분의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쟤 지금. 어디 존중할 게 없어서 어디 테러리스트들 인권을 존중하는 거야?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한 명도 책임진 사람도 없고 사과한 사람도 없고 사퇴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이 대한민국보다도 그 자유민주적 가치가 덜 성숙한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시하는 나라인데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60년, 70년대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는 3, 4일 걸려서 간첩들이 계속 내려가고 막 여기저기서 대규모 무장공개 사건이 터지고 심지어 형충문이 파괴되고 운정선 철도가 파괴되고 막 가전 테러 공작이 지금 난무하는데 간첩을 잡아가지고 간첩님 이름이 뭐예요? 언제 내려왔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불면 이제 좀 담그고 돌리고 좀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시대 정신이었어요. 요새 이 그 종북 분자들이 시대 정신을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그 시대 정신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 역으로 이용하면 그 시대 정신이야. 우리 대공수사관은 비록 좀 고문을 해서라도 가혹행위를 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간첩놈들은 좀 고문을 해서라도 빨리 진술을 받아내가지고 남아있는 자녀 세력도 다 검거를 하고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안보 유해 요인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중앙정보부장부터 시작해서 최일선 그 대공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 이러한 것들이 무시됐죠, 실제. 그렇지만 2017년 대한민국의 아주 고도의 인권적을 중요시하는 가치로 볼 때 정말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적법 절차 하나도 안 지켰죠. 지킨 사건도 있어요. 제대로 불리면 바로 지켜가지고 그 다음에 가혹행위도 고문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무죄 사회라는 거야. 원인무효라는 거죠. 이 사건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적법 절차를 안 지켜버렸고 가혹행위에서 얻어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다 무죄 때리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재심을 할 때 실체적 진실을 좀 봐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분야를 25년 넘게 연구한 학자로서 제가 양식을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 재심 결과 무죄 받는 사람들은 선량한 국민이 아닙니다. 다 운동권이 연루되어 있고 북한과 연계된 사건에 과거에 연루된 사람들, 과거에 자유공동 사람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지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간첩 만들어가지고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혁당 사건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혁당 사건은 북한이 난파되는 간첩들한테 우리 기무사에 계셨던 이석기 방첩 분석단장에 계셔서 알 거예요. 난파되는 간첩들이 내려오기 전에 김일성 정치군사대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김정일 정치군사대회인데 여기서 대학이 아니라 간첩 양성소예요. 4년, 5년씩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난파될 간첩들한테 난파될 때 가장 자기들 간첩 선배들이 구축해놓은 지하당 사건 때 가장 잘된 사건, 못된 사건 하면서 통일혁명당이 왜 실패했느냐, 왜 인혁당은 실패했느냐, 실패 사례 같은 걸 다 연구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 기본적인 간첩 교육을 받고 이제 또 이 봉화 정치학원이라고 있어요. 요건 이제 난파되는 간첩들만 또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문화교육이라는 간첩부서에 소속된 부서인데 여기서 봉화 정치학원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배울 때 그 남조선 지하당 3대 사건으로 통일혁명당 사건, 인혁당 사건, 난민년 사건을 들고 있어요. 가장 비중 있는 걸로. 그러니까 60년대 인혁당, 70년대 통일혁명당, 68년대 통일혁명당, 그 다음에 79년에 난민전. 이 세 개는
북한이 인정하는 자기들이 공작을 해서 국내에다 구축한 지하당 사건이라고 북한이 인정하고 북한이 공작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북한이 인정한 인혁당 사건마저 여기에 해당되니까 무죄다 이거야. 그래서 재심 결과 무죄 받은 건데 제가 그 재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실제 적법조차 안 지켰어요. 또 가혹행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지 이들 세력의 외부에다가 막 선동하는 것처럼 멀쩡한 학자를 멀쩡한 사람을 저거다가 간첩 만들어가지고 징역살게 하고 사형 선고 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74년도에 발생했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도 1차 인혁당 사건 때 관련자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사건 때 김정배인가요? 1차 인혁당 사건 때 조직원인 김정배가 중앙정보부가 이제 이렇게 다각도로 추적을 해보니까 일본으로 밀항을 해옵니다. 그래서 김정배가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얘가 인혁당 조직원입니다. 김정배가 북한으로 갑니다. 조총련을 통해서. 그래서 북한 가가지고 북한에 있다가 얘가 66년인가 내려와요. 간첩으로. 61년에 월북했다가 얘가 인혁당 조직원이었어요. 64년 월북해서 66년에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체포가 됩니다. 김정배가. 74년에 체포가 됐는데 이 김정배가 인혁당 조직원이에요. 수사가 이제 막 목이 세우니까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북한으로 갔다가 북한에서 난파돼서 내려오네요. 얘가 인혁당 조직원이에요. 김정배라고. 근데 이게 선량한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범들의 특성상 일체 진술을 거부하다 보니까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좀 가혹행위를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2017년 이 사법가치에서 최고로 중요시되는 인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선량한 사람들을 잡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 대공수사는 첫째 이제는 적법절차를 지켜야 되고 지금 지킵니다. 이제는 적법절차를 어겨가지고 영장 없이 잡아오라고도 잡아올 사람도 없어요. 명령 듣지도 않고 명령을 내릴 사람도 없고 명령을 수행할 이런 대공요원도 없습니다. 이미 지금은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심지어 감청할 때도 법원이 발부하는 통신제한정치 영장을 받아서 다 감청하지 임의로 도청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수사할 때 인권 탄압이 없어요. 뭐 뺨 한 대를 못 때리고 소리를 한번 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지금 변호사가 딱 수사 신문 단계부터 변호사가 딱 옆에 앉아 있어요. 국정원 신문실에 간첩 사건 신문실에 변호사가 민변 출신 변호사가 딱 앉아 있어요. 딱 앉아 있어요. 근데 걷다 대고 누가 때릴 것이면 누가 욕을 합니까? 난리 나죠, 난리. 그래서 이러한 희대적 사항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라. 예를 들어서 지금 가치를 가지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말에 위화도 해군을 놓고 역적이냐 아니냐를 따져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역적이죠. 별난이죠. 그렇지만 2조 500년을 볼 때 그 사건에서 역사적 해석이 있어서 위화도 해군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60, 70년대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북한에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 3대 4일마다 한 번씩 간첩을 난파시키는 거센 대남 공격을 할 때 이걸 막아내고 이러한 안보 위협을 갖다가 빨리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러한 부득이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고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 중에 뭐 중앙정부나 경찰에서 대공활동 하신 분 있으면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삼촌은 이런 못된 짓 했나 라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봐줘야지 지금 시각으로 그 당시 첨예한 남북 대립 상황에서의 국가 안보 유해 활동을 갖다가 조작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 겨우 0.1%다.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이, 민청학년 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형제간첩 사건, 특히 납북 어부 사건이 이건 4건이나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납북업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 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지금같이 GPS 시스템이라든지 잘 돼 있을 때는 절대로 월경을 안 해요. 근데 이 납북 어부들이 이제 보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보고 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상 군사분에서 넘어가는 거야. 이때 이제 북한 이제 경비에 와서 납포해 가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그 NL 안에서 조업하다가
납포된 적도 있고 실은 상당수는 또 고기 욕심에 따라가다 보니까 월경에서 납포된 배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납부급을 데려오면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1대1 교육을 다 시켜요. 그래서 다 이제 자기 살아온 배경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 누구고 다 진술을 받아요. 반복해서 받습니다. 틀리면 또 한 대 때리고 제끼 말이 똑바로 하라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받고 난 다음에 너는 조국혁명을 위해서 뭘 했느냐? 너는 이 조국혁명 당시에 너는 뭐 하였느냐? 너는 6.25 조국해방전 때 너는 뭘 했느냐? 네 아버지는 뭐 했느냐? 이런 걸 다 쓰게 해요. 그래가지고 딱 성분을 딱 분류해서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포섭 대상자를 딱 고릅니다. 근데 그놈들은 따로 빼가지고 이른바 기초적인 밀봉교육을 시켜요. 너는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이 목숨 바치겠느냐? 예, 바치겠습니다. 그래갖고 현장에서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그놈한테 기본적인 간첩 교육을 시킨다. 어떻게 난수를 갖다가 어떻게 간첩 지령을 수신하는지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섞어가지고 내보내요.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송환시켜주잖아요. 보통 한 뭐 길게는 6개월도 있고 2개월 만에 읽으면 나오는. 그러면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우리도 이제 그 북한에 납북됐다가 돌아오신 분들을 가족을 일단 만나게 상봉해가지고 우리 수사기관한테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하는데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명이 같이 납포되면 그 20명 중에 일부가 다 이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단 말이야. 북한에서 행동이 이상했다. 자꾸 북한 지도원 방에 가가지고 밤늦게 나오고 저 이상한 이런 정보를 다 줘요. 그러니까 멀쩡한 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초조사할 때도 이상한 놈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같이 나왔던 어부들이 지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도로 불러가지고 보다가 이제 그냥 내보내줘 일단. 그리고 지켜봐. 바로 잡아들이니까 내버려둬요. 나가라고. 그리고 계속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증거를 자꾸 잡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니까 좀 때리고 이제 그런 거죠. 뭐. 근데 뭐 때렸다 근데 웃으면 좀 그렇고요. 그냥 우리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희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납부거부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고 하는데 그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좀 미안한데 제일교포 유학생 사건이 많이 있어요. 7, 80년대 제일교포 유학생 간첩 사건. 이걸 주로 이제 그 당시 보안사에서 많이 사건을 했는데 거기 무죄 받은 게 많아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 제일교포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유학생 간첩이 되는데 100%라면 일부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이제 고난도 애들은 그 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에 당시 중앙정보부나 경찰 대공분실이나 이 보안사 분실 같은 데 가면요. 처음에 좀 얻어맞다가 처음부터 얻어맞지 않고 진술하면 안 되니까 얻어맞고 묵비행사 하다가 진술을 해요. 마지막 대상처럼 해가지고 자기 알리바이를 다 거짓으로 만들어요. 내가 내 친구하고 기숙사에서 그때 회의할 때 세미나 하는데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날짜를 딱 찍어서 그날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다. 이게 이제 어리석는 거죠. 우리 수사관이 거기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걔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소를 내서 재판 받을 때 변호사가 이제 그 당시 몇 월 며칠 날 이 모임을 위한 해압을 했을 때 이 당사자는 거기 안 있었고 저쪽에서 애들하고 세미나 학습했다.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 대공수사관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북한 공작에 역공작에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검증팀이 있어서 진술한 내용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다 이제 검토합니다. 여러분 칼 858 사건도 그래요. 김은혜가 진술을 했는데 김은혜가 역공을 한 게 아니라 진술한 내용을 갖다가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 가니까 그 호텔 머문 호텔하고 호텔 객실 그 홀수가 달라요. 그 우리 공소장에 있는 내용하고 실제하고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해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오해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제 다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좀 이따 질문 드릴게요. 저기 예. 재심무죄라고 돼 있는데 재심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예? 네. 강사 진상조사위원회입니까? 아니요, 법원이에요, 법원. 그래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예, 재심 한 번 하니까. 예,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니죠, 각 지방에서 전주지법도 하고 하죠. 단심으로 했습니다. 예. 재심은 단심이에요. 참심이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맺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박정희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아닙니까? 1917년이니까 11월 14일인가요? 박 대통령 탄생일이? 11월 14일 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사실상 기념우표도 추서가 되고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 젊으신 분들은 내가 부탁합니다. 이거 분명히 기회 놨다가 나중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해서 이미 승인이 난 이 기념우표 발행이 추세되는지 추세되는 과정을 받아서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밝힐 거예요. 5년 후에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밝힐 겁니다. 어떤 놈이 졌다가 낙서전 하는지 스프레이 해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하고 한 시대를 평가할 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옳은 일, 좋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인간을 평가할 때 그 전체를 놓고 봐줘야 됩니다. 박정희 시대에 이 공이 있다면 또 화도 있지 않습니까? 공과 화를 잘 봐줘가지고 그분을 평가해야 돼요.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보다는 공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소리고 특히 이 시대 때 이 안보 변수 남북한이 극렬하게 대립된 안보 변수를 좀 잘 봐주셔야 되고 특히 최근에 재심 결과 무죄를 받고 있는 일부 사건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한 이 모든 공안 사건들이 조작으로 불리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꼭 필요하고 재심 내용에 대한 면밀한 추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 안보 위협을 극복했는지 좀 잘 봐주시고요.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시대를 평가할 때 계속 말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하고 이 시대적 상황을 박정희 연구에서 핵심 변수로 우리가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저쪽 이 종속 변수나 열애 변수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중심 변수로 갖다 놓고 박정희 시대를 연구하고 조명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제 강의를 간략히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여러 선생님들 질문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